쿠버네티스의 자원 관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파드, 네임스페이스, 노드 등의 형태로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것들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가능하게 하는 더욱 근본적인 가상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쿠버네티스의 자원관리 단위에는 CPU 자원관리 단위에는 코어가 있는데 쿠버네티스에서는 밀리코어부터 시작합니다. 1코어는 1000밀리코어를 뜻하고요. 500밀리코어는 0.5코어를 의미합니다. 메모리 자원 단위로는 바이트 단위를 기반으로 하는데 아래와 같이 kb바이트, 메비바이트 이런 식으로 2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는 전미사를 이용하여 다양한 크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런 파드를 할당한다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리소스의 리퀘스트에 메모리가 64 메비바이트, CPU는 250 밀리코어, 리밋으로는 메모리가 128 메비바이트, CPU는 500 밀리코어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데요. VM 같은 경우는 CPU를 1, 2 코어 이렇게 할당하는데 쿠버네티스는 특이하게 밀리코어 단위로 할당하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필요한 개념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보통 자원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실행에 마땅히 필요한 요소들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CPU,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등을 자원이라고 하죠. 운영체제는 이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체제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실행할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고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실행되도록 돕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첫 번째 계층이고요. 주요 임무는 하드웨어의 모든 비트가 필요한 곳에 전달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키보드나 마우스로 입력을 하면 이를 처리해서 화면을 출력하거나 혹은 프린트 및 기타 장치로 보내는 것들도 모두 운영체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영체제가 없으면 우리는 CPU를 조작하기 위해서 수많은 로우 레벨 언어들, 어셈블리어, 기계어들을 로우 레벨 언어라고 하죠.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프로그래밍을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입력해야 된다면? 그래서 운영체제는 아까 설명드린 디스크, CPU, 메모리 등을 저희가 컨트롤하기 쉬운 형태로 추상화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메모리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커널 영역, 사용자 영역. 운영체제는 특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커널 영역이라는 곳에 적재가 됩니다. 아무나 자원을 만질 수 있다면 CPU나 메모리를 잘못 건드려서 고장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널 영역, 사용자 영역으로 나눠서 커널 영역은 사용자들이 만든 응용 프로그램이 이 커널 영역을 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운영 프로그램들이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번 시스템 호출을 통해 운영체제에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운영체제는 이렇게 운영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사이의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상화인데요. CPU, 메모리, 디스크와 같은 하드웨어 자원을 추상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운영체제가 하는 가상화 종류는 더 많지만 여기서는 CPU, 메모리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여러 프로세스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CPU 시간을 분할해서 각 프로세스에 할당합니다. 덕분에 각 프로세스가 마치 독립적인 CPU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저는 맥북을 사용하는데요. 맥북에서 커맨드 스페이스바를 누른 뒤에 활성 상태 보기 라는 화면을 띄워봅니다. 화면을 띄워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레드와 프로세스 개수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맥북에서 시스템 정보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스템 정보 화면에는 제가 갖고 있는 PC의 스펙을 보여주는데요. 제 PC는 32기가 메모리를 갖고 있고 코어 수는 총 10개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어 개수가 프로세스 수보다 훨씬 부족한데도 잘 동작하고 있죠. 운영체제가 CPU를 가상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자원인 CPU를 무한개의 CPU가 존재하는 것처럼 변환하여 동시에 많은 수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동시성이라고도 하죠. 물리적 메모리를 논리적 메모리로 추상화하여 각 프로세스가 독립된 메모리 공간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바로 운영체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가 갖고 있는 메모리 자원보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모든 것은 운영체제가 한정된 자원을 매우 빠르게 프로세스에 할당했다가 다시 가져왔다가를 반복하면서 여러 프로세스들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실제보다 더 많아 보이는 거죠. 마치 그림자 분신술처럼요. 운영체제는 CPU 자원을 가상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프로세스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PCB, 즉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 프로세스 제어 블록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 제어 블록에는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위해서 프로세스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프로세스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명령을 치시면 되는데, 이런 명령을 치시면 이 PRI와 NI가 있는데요. PRI는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운영체제가 참고하는 항목으로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부여돼서 낮은 값일수록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반면에 NI 번호는 관리자와 사용자가 조작할 수 있는 우선순위 값이에요. 그래서 NI는 운영체제가 NI 값을 참고해서 PRI 값을 조정해 가면서 우선순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이렇게 일일이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확인해서 PCB를 뒤적거리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여러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있는데 간단하게 라운드 로빈 방식과 리눅스의 기본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인 CF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운드 로빈 방식은 되게 간단한데요. CPU를 타임 슬라이스랑 프로세스별 한 회 1회 스케줄링 시 CPU를 점유하는 기간입니다. 타임 슬라이스만큼의 동일한 시간 단위로 쪼개서 프로세스에 배분하는 선점형 스케줄링 방식이에요. 선점형 스케줄링 방식은 프로세스가 한번 자원을 점유하면 다른 프로세스가 끼어들 수 없습니다. 반면에 비선점형 스케줄링 방식은 다른 프로세스가 그 자원을 뺏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타임 슬라이스가 4이고 CPU를 사용하는 시간이 각각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스케줄링 하면, 자 봅시다. 타임 슬라이스가 4, 프로세스 1이 되게 무겁죠. 프로세스 2, 3번은 타임 슬라이스보다 작네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먼저 우선순위대로 프로세스 1을 실행을 시키는데 얘는 24ms가 걸리는데 타임 슬라이스가 4ms이기 때문에 덜 끝났지만 우선순위를 이제 넘깁니다. 프로세스 2는 타임 슬라이스 4보다 작기 때문에 3ms로 끝나요. 3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침내 이제 프로세스 1의 차례가 다시 왔어요. 아까 4ms밖에 실행 못했으니까 나머지 20ms를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실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라운드 로빈 방식이고요. 되게 쉽죠? 다음은 CFS 방식입니다. CFS 방식은 CPU를 동일한 비율로 공평하게 CPU 분배를 하는 동적 우선순위 알고리즘입니다. 프로세스별로 라운드 로빈처럼 타임 슬라이스를 설정하지 않고 프로세스별로 CPU 할당량을 비율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n개의 프로세스 각각 n분의 1 비율의 CPU 타임을 할당해 모두 동일한 시간 동안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프로세스 하나일 때는
CPU를 100% 차지하고 있어요. 두 개일 때는 각각 나눠서 n분의 1에서 50%, 네 개일 때도 n분의 1에서 25%씩. 이게 프로세스 개수별로 비율이 동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동적 우선순위 기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CFS를 완벽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CFS 주기입니다. CFS 주기란 CFS가 다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사이클 기간입니다. 기본값은 100ms이고요. CFS 쿼터는 CPU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입니다. 만약 CFS 주기가 100ms이고 CFS 쿼터가 50ms이면 CPU를 0.5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CF 언더바 period 언더바 microsec은 C그룹에서 지정하는 CFS 주기인데요. C그룹은 곧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주기가 100ms인데 쿼터가 50ms이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50ms, 즉 100분의 50, 2분의 1이죠. 그래서 50ms씩 수행하고 나머지는 CPU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씩 수행되기, 수행되기, 수행되기를 반복하면서 실행이 되게 됩니다. 메모리 가상화는 기본적으로 스와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스와핑이란 현재 사용되지 않는 프로세스들을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 영역인 스왑 영역으로 쫓아내고 그렇게 생긴 빈 공간에 새 프로세스를 적재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제 PC에는 32기가 메모리가 있는데 들어가고 있는 프로세스들은 엄청 많단 말이에요. 프로세스 하나당 1기가 이상 먹는 애들도 많은데 프로그램을 몇 개나 띄웠는데 32기가 밖에 사용을 못한다면 PC가 뻗는 일이 많지 않을까요? 근데 운영체제 덕분에 운영체제의 메모리 가상화 덕분에 저희는 32기가보다 더 많은 프로세스들을 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운영체제가 계속 돌면서 사용하지 않는 프로세스를 걸러내요. 이 사용되지 않는 프로세스들은 보조기억 장치 내에 있는 스왑 영역에다가 스왑 아웃입니다. 스왑 아웃은 이 프로세스를 스왑 영역에다가 적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실행할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이 스왑 영역에서 다시 꺼내가지고 빈 메모리에다가 스왑 인, 즉 메모리에 적재를 시킵니다. 근데 이 스와핑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빈 공간에 프로세스를 채우면서 항상 이 작게 남는 쪼가리 메모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메모리가 너무 작아서 다른 프로세스를 이제 더 이상 적재를 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외부 단편화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외부 단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이징이나 세그멘테이션과 같은 가상화 메모리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쿠버네티스인데요. 왜 이렇게 빌드업을 길게 했냐? 쿠버네티스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쿠버네티스는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을 추상화시켜서 개발자들이 쉽게 자원을 관리해 줄 수 있게 만드는 플랫폼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개념과 원리는 리눅스를 보면 되는 겁니다. 쿠버네티스도 리눅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매우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 만듭니다.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는 저의 예전 강의인 개발자라면 알아야 할 도커의 원리 영상을 보시면 컨테이너가 어떻게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자원을 할당하고 격리시키는지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 하드웨어가 있고요. 이 하드웨어는 일반 사용자들이 직접 컨트롤할 수 없는데 이 위에 리눅스 커널 영역이 있고요.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는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컨테이너를 격리시킵니다. 쿠버네티스는 각 노드에서 실행되는 컨테이너 런타임, 도커나 컨테이너 D를 통해서 컨테이너 자원을 할당합니다. 참고로 쿠버네티스는 이제 컨테이너 D 런타임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런타임을 이용해서 자원을 할당하고, 컨테이너 런타임은 또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는 C그룹과 네임스페이스를 결합해서 자원을 할당합니다. C그룹은 시스템 자원을 제한하고 관리하는 기능이고요. 네임스페이스는 프로세스 그룹을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하도록 해서 독립된 자원 집합을 가지게 하는 기능이죠. 여기서는 자원 할당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서 C그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제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에서 메모리를 요청하거나 제한할 때 설정하는 주요 메모리 C그룹 컨트롤러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모리 C그룹 컨트롤러는 더 다양해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만 살펴봐도 될 것 같아요. 먼저 메모리 C그룹 컨트롤러 중에서 Limit in Bytes라는 건 있는데, 얘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컨테이너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메모리 양을 바이트 단위로 설정하는 애예요. 그리고 밑에 Soft Limit in Bytes는 컨테이너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양을 설정해요. 문제 드릴게요. 쿠버네티스에서 이런 메모리 제한을 갖고 있는 파드를 프로비저닝 했다면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런타임은 C그룹에게 어떤 설정을 할까요?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Limit in Bytes는 최대 메모리 양 설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리미츠 안에 있는 메모리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Soft Limit in Bytes는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리퀘스트에 있는 메모리 양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에서 CPU 사용을 할당할 때 설정되는 주요 CPU C그룹 컨트롤러는 다음과 같습니다. Shares는 CPU 자원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수치화시켰어요. 아까 CPU 타임을 조절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서 CPU 시간을 분할해서 프로세스에 할당한다고 말씀드렸죠. CPU를 분배할 때 각 컨테이너가 받을 수 있는 CPU 시간을 상대적으로 결정합니다. 기본값은 1024고요. 이게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비율은 100%면은 전체 다 쓰고, 50%면은 2분의 1을 쓰고, 이런 걸 비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값이 1024인 이유는 당연히 컴퓨터에서 이진법을 사용해서 2의 거듭제곱으로 1024를 한 거긴 한데, 왜 2048도 되는데 왜 1024를 했을까? 이거는 100은 안 되고 10의 거듭제곱에서 가까운 애가 그나마 1000인데 1024인데 이보다 더 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024면은 충분히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을 만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CFS 쿼터 마이크로섹인데, 이거는 컨테이너가 사용할 수 있는 CPU 시간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CPU period 마이크로섹인데, CPU 할당량을 제한할 주기의 길이를 마이크로 초 단위로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100ms입니다. 자, 문제. 아래와 같이 설정하면 실제로 적용되는 C그룹의 설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면 네, CPU shares는 기본값 1024인 1024의 절반인 512가 됩니다. 왜 512일까요? 여기서 0.5, 즉 2분의 1만 쓰도록 설정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쿼터는 제한된 CPU 자원을 반영해서 주기 동안, 여기서 주기라는 거는 여기 이 피리어드에 설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동안에 쓸 수 있는 최대 CPU 시간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밋이 1, 2라서 100% 다 쓴다는 거예요. 이 주기 설정은 이 값을 뜻하는데 리눅스에서는 100ms로 설정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100ms를 모두 쓴다는 말이니까 이 값 역시 100ms로 설정이 됩니다. 100ms는 10만 마이크로섹과 같죠. 네, 이거는 기본으로 설정되는 거라서 따로 바꾸지 않은 이상 리눅스에서는
10만 마이크로섹, 즉 100msec, 즉 0.1초로 설정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리퀘스트는 500mCore라고 읽지만 실제로는 퍼센트, 비율입니다. 시간을 비율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mCore는 CPU 이 period 시간의 1000분의 1, 그래서 0.001%를 쓰겠죠. 100msec에. 그리고 아래는 위와 같은 거예요. 위랑 0.5로도 표기가 가능하지만 500mCore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500mCore도 0.5, 즉 그 리눅스에서 기본으로 설정한 period 주기에 100msec에 2분의 1을 사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쿠버네티스는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는 CPU 그룹을 통해 CPU 자원을 할당을 하는데, CPU에는 CPU shairs라는 개념이 있어서 프로세스 그룹 간의 CPU 시간을 비율로 분배합니다. 만약 쿠버네티스에서 500mCore를 설정했다면 기본값인 1024를 곱해서 512 CPU 쉐어가 됩니다. 이건 상대적인 비율로 설정되며 절대적인 CPU 사용량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만약 노드에 512 CPU 쉐어를 가진 4개의 파드를 할당하고 CPU를 최대한으로 쓴다고 가정하면 아래처럼 4분의 1에서 20%씩 나눠 쓰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512 CPU 쉐어를 가진 2개의 판만 스케줄링 되어 있다면 아까와는 달리 50%의 CPU 타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진 CPU 쉐어의 절대값보다는 컨테이너에 들어온 전체 CPU 쉐어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쿠버네티스 공식 문서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 있습니다. 맨 아래쪽을 보면 CPU 리소스는 항상 리소스의 절대량으로 표시되며 상대량으로 표시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가 싱글코어, 듀얼코어, 48코어 어디든 실행되는지와 상관없이 500mCore는 거의 같은 양의 컴퓨팅 파워를 가리킨다? 쿠버네티스는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니까 리눅스 운영체제의 기본 CPU 스케줄링인 CFS를 사용하면은 상대량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헷갈렸거든요. 근데 절대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쿠버네티스는 코어 개수보다 더 많은 리퀘스트를 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어요.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CFS 스케줄링에서 512 쉐어는 50%를 뜻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코어 개수가 하나고 프로세서가 4개면은 n분의 1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쿠버네티스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코어 개수를 예를 들어서 여기 리퀘스트 CPU를 1로 하면은 다른 파드를 생성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코어 개수가 1개면. 그래서 이 리퀘스트 CPU를 500으로 한 파드가 2개 있으면 각각 50%씩 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1이면 파드 하나가 전체를 다 사용하겠죠? 그리고 다른 파드가 프로비저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언뜻 보면은 CAFS 알고리즘이 되게 상대적 비율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지만 쿠버네티스에서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코어 개수만큼 할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